비무장 흑인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 가운데 6천여 명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습니다. LA시의 경제 제재 완화로 한인타운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킴 포터 경관이 오늘 처음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 당시 포터가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경관들은 혼동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는 데다 테이저건은 유관이나 무게로도 식별이 가능해 이런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격 사건을 담은 경찰 바디캠 영상엔 킴 포터 경관이 단테 라이트에게 다가가 테이저라고 3번 외칩니다.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말하면서도 포터는 오른손으로 권총을 뽑아 라이트에게 겨눕니다. 경찰관들은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 발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총과 테이저건을 항상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부착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은 테이저건, 오른쪽은 권총입니다. Correct, and vice versa. If you're a left-handed shooter, right, your taser is going to be on your right-hand side. 특히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포터 경관의 테이저건의 손잡이는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포터 경관은 왼손을 사용해야 했다는 겁니다. 또 테이저건은 8온스, 장전된 권총은 2파운드로 무게와 생김새 등 육안으로도 누구나 식별이 가능합니다. Y'all see the difference? This is a taser. This is a taser. But no, my nephew was killed with this, a Glock. If she didn't know in 26 years the difference in size and weight of a gun as opposed to a taser, then how was she a veteran in policing? 하지만 경찰관이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해 용의자를 오인 사살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발생한 우발적 발포 사례는 총 18건에 달하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 오인 사살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관들이 다급한 순간에 닥치면 무기를 헷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무기를 혼동하는 일을 막기 위해 테이저건과 권총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고 발사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7,600만여 명 가운데 수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사례가 5,8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사례 중 40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7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DC 측은 모든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지만 100%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며 접종 후에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다음 주 연구 결과 일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식당 지원에 나섭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식당 업주 125명에게 최대 $3,500의 그랜트를 지원하는 리질리언스 펀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이고 종업원이 50명 이하면서 남가주 가스컴퍼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식당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식당 매출이 최소 20% 감소해야 합니다. 그랜트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총 8개 카운티에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됩니다. 접종 자격이 되는 주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개설한 마이턴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LA시 거주자의 경우 LA시 운영 사이트 카본 헬스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해 해당 그룹은 접종센터에서 어떤 종류의 백신이 제공되는지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혈전 부작용을 우려해 추후 지침이 나올 때까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 할당된 존슨앤존슨 백신 물량은 4%에 불과하다며 오는 6월 15일 경제 정상화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LA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경제 제재 완화가 이어지면서 한인타운 상권도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정상 운영 채비에 나섰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된 지 한 달. 비록 수용 인원에 제한은 있지만 업주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약 실내 오픈하고 인사이드 오픈하고 하고 난 뒤로부터는 한 30%도 한 40%가 매상이 좀 올랐고, 근데 손님들이 그 전에 이제 들어와서 먹지는 못했지만 지금 와서 먹는 손님들은 너무 좋다 그러죠. 그래서 밖에서 먹는 것보다 안에서 먹는 게 더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움츠려 있던 비즈니스들도 본격적인 영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식당들은 실내 영업과 야외 영업을 병행하면서 매출을 올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고 문을 닫았던 사우나와 체육관 등도 속속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1년여 동안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여행업계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원래 7일 정도 격리 있었는데 그 격리가 풀렸고요. 이제 가실 때 코로나 테스트만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최근 들어서 한 130통, 150통 저희가 통계를 내니까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왔고요. 방역 시스템이 완전할 때 저희가 투어는 저희가 떠날 예정이고요. 그 시점은 우리 메모리얼 데이 시점으로 저희가 출발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수용 인원 기준 등의 엄격한 방역 규정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한인타운 경기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기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던 빗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움츠려 있던 한인타운 경제도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실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관람을 허용합니다. LA 카운티는 추가 경제 재개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나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의 관람이 가능하고 최대 1,500명의 입장이 가능한 장소일 경우 수용 인원의 15%나 200명까지, 그리고 수용 인원이 1,500명이 넘는 장소는 수용 인원의 10%나 2,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사적인 실내 모임은 최대 15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야외 행사는 최대 300명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참석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일 경우 수용 인원 제한이 최대 35%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LA 스태플 센터에서는 NBA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관중들의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느낀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타주에서 2주에 거주할 경우 현금 $12,000를 지급하겠다며 유인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웨스트 버지니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정착금으로 현금 $12,000를 지급하고 골프와 승마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교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등 타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주할 경우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이 있는 모건타운에서 풀타임으로 생활해야 하며 2년 연속 거주해야 하고 타주 출신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제안은 금융결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인투이트사의 브래드 스미스 대표 부부가 인재 유치를 위해 제안했으며 주지사와 주관광청이 함께 장기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 다른 도시로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네아폴리스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쇼빈은 수정헌법 5조에 명시된 불이익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들어 법정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는 재판 절차는 모두 종결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쇼빈이 증언대에 설 경우 검찰 측으로부터 과거의 부정한 행위가 재판에서 폭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 경우 배심원단에 범죄자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관 피터 케일 판사는 배심원단이 오는 19일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배심원들은 호텔에서 머물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 이와 관련한 외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변인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어제 심장 박동이 느린 증세로 버지니아주 이노바 페어팩스 메디컬 센터에서 심장 박동 조율기를 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고 현재 큰 문제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1세인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2주 동안 심장 박동이 느린 증상이 지속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신의 역할을 다룬 내용의 자서전을 쓰기도 해 눈길을 끌었으며 일각에서는 오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현지 김치 공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누런 물이 담긴 구덩이에서 윗옷을 벗은 남성이 배추를 마구 휘젓고 소금에 절인 배추를 옮기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달 온라인에서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라며 공개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 배추는 수출용이 아니라고 중국 당국이 해명했지만 음식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당 김치를 아예 먹지 않겠다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수입 김치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해외 공장 109곳 전체를 상대로 현지 실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김치 공장들입니다. 올해 26곳을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곳씩 2025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생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중국산 김치는 정밀 검사를 거친 뒤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검사 명령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입 김치의 원재료 중 250건을 소비자 단체가 직접 선정하고 구매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검사할 수 있도록. 다만 현지 제조 공장 전체를 상대로 실사를 하려면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수입 김치 정보와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다자주의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 역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다시금 협상장으로 이끌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속한 북미 대화 필요성과 함께 작년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설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과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이 북한으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주로 나왔는데요. 청문회에 앞서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재검토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재검토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Moon's actions have prolonged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in China,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ns in North Korea. 청문회를 주최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도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이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a redo. 전반적으로 비판론이 우세한 가운데 대북전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북중 접경 지역 등 다양한 경로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은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들을 위험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often get calls defectors crying saying that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in danger because of the leaflet. 청문회가 열린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아직 북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국무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MBC의 서면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재검토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합니다. 후임 총리에는 김부겸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이낙연, 정세균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총리 후보자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김 전 장관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중도 통합적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막판 검토 과정에서 여성 정치인이나 경제 전문가 발탁으로 선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상당수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의를 수용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재임 1년을 훌쩍 넘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인사 대상입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과 대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
내각 개편 시기 업무 공백이 없도록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입니다. 개각과 동시에 청와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됩니다. 후임 정무수석에 비문으로 분류된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인사수석과 사회수석 등도 바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힌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수천 통씩의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성 당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 성찰을 언급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의 휴대전화는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칠 때 당신들은 뭐 했냐는 비판은 기본. 머리도 나쁘고 의리도 없다는 비난부터 원색적인 욕설까지 섞여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들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SNS 등에 공개한 겁니다. 이 의원들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각각 5,000통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며칠에 걸쳐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 폭탄을 받은 뒤 해당 의원들은 한층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전화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좀 많이 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성하고자 했던 건 저희의 태도였습니다. 강성 당원들을 자제시키라는 요구를 받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비주류 중진 의원 6명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건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폭력적인 쇄신 방해를 좌시하지 말고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 당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성당원들은 재보선 패배 원인을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는 건 타당하지도 않고 특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습에 실망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조금 잘못된 길인 것 마냥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당장 이들의 표가 아쉬운 당권 주자들은 애매한 입장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그 또한 민심이다. 송영길 의원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의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고 우원식 의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1년 내로 3번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14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블라 CEO는 백신 접종을 마친 지 1년 내로 1회분 추가 접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화이자는 자사 백신을 맞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접종 6개월 후에도 91%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정책을 이끄는 코로나19 대응 수석 과학 담당자도 이날 의회에 출석해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10명 추방을 포함한 대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시각 15일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는 러시아 정부 당국자 10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또 러시아 정보당국의 사이버 해킹을 지원한 6개 기업과 정부, 정보당국 관계자를 포함해 32개 기관과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미국 대선 개입 및 미국 연방기관 해킹 사건과 우크라이나 압박 등 러시아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대응인데요. 러시아는 이런 공격적 행동은 단호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제재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의 공공박물관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됩니다.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은 현지 시각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일까지 말문이 막히다, 큰 소리의 침묵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2개의 소녀상이 전시되는데 유럽 공공박물관에 소녀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한 첫 공개 증언 영상도 상영됩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번 폭발이 바그다드 동부 사드르시티 지역 시장에서 발생했고 폭발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월에도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한 비행기에서 승객 간에 살벌한 난투극이 벌어져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스트레스, 머리채 잡고 난투극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는 이 여성, 반대편에 서 있던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일이 터지죠. 고성과 욕설이 오가더니 한 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기내 선반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건데요. 지난 10일 이스탄불 항공의 튀니지행 비행기 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고 당시 승무원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공항 보안팀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비행은 5시간이나 지연됐는데요. 항공사 측은 이번 기내 폭력 사태로 비행이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났죠. 중국에서 한 여학생이 버스 뒷문에 발을 끼어서 끌려가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학생 매달고 출발, 공포의 24초입니다. 버스가 멈추자 한 여학생이 내리는데요. 빠르게 닫히는 뒷문에 그만 손과 발이 끼입니다. 이를 못 본 건지 버스기사는 그대로 출발하는데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아찔한 사고입니다. 당시 여학생은 뒷문에서 손은 간신히 뺐지만 발은 문에 꽉 끼인 채 24초간 끌려갔는데요. 뒤늦게 여학생의 비명을 들은 버스기사는 버스를 급히 세우고 학생을 부축해 다시 버스에 태웠다고 합니다. 학생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여학생에게 천운이 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유명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생방송 중에 노골적으로 동양인을 비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방송 중 눈 찍기, 천박한 이탈리아 방송입니다. 이탈리아 지상파 채널의 시사풍자 프로그램인데요. 남녀 진행자 갑자기 손으로 양쪽 눈꼬리를 찢는 행동을 합니다. 동양인은 눈이 작다고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동작인데요. 현재 공영방송 라이의 중국 베이징 지국을 소개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동양인의 발음도 비꼬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런 행동을 한 두 진행자가 평소 성소수자와 여성 권리 신장에 앞장서 왔다는 점입니다. 당시 460만 명 이상이 이 방송을 시청했고 누리꾼들은 저속하다, 부끄럽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일자 여성 진행자는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매우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에게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결혼식도 아주 특별하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K-팝 한국식 결혼, 인도네시아에서 인기입니다. 한복을 입은 신랑 신부의 사진이 하객을 맞이하는 결혼식장의 모습인데요. 한글로 쓴 결혼 축하글부터 우리나라 지폐에 K-팝 가수의 앨범까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구독자 수만 명을 거느린 인도네시아 여성의 결혼식인데요. 신랑 신부가 한국에서 처음 만나 결혼까지 골인해서 K-팝을 테마로 한 이색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K-팝 한국 결혼식 영상은 720만 명이 넘게 시청할 정도로 현지 한류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에는 한류 소재를 가미한 한국식 결혼이 인기라고 합니다. 종교와 전통은 따르면서 결혼식장은 한국풍으로 꾸미거나 한류 상품 등을 지련해 놓는다고 하네요. 독일 동물원에 사는 거대한 거북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의 도움으로 가장 빠른 거북이가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제는 달릴 수 있어요. 관절염 걸린 거북이입니다. 네 다리를 휘저으면서 전진하는 거북이. 자세히 보니 몸통 아래에 바퀴가 달린 널판지를 타고 있는데요. 독일의 한 동물원 관계자들이 선물한 맞춤형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올해 23살로 노화가 진행 중인 이 거북이는 100kg이 넘는 몸무게를 온몸으로 지탱하려다 앞다리에 심각한 관절염이 생겼는데요. 몸을 일으키는 것도 어렵게 되자 동물원 측이 재활치료 목적으로 특별한 이동수단을 제작해 선물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